문제달인 신혜손입니다. 23년도 1회 직업상담사 2차 실기 기출문제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1번 노동 수요의 탄력성을 구하는 공식을 쓰고 노동 수요 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4가지 요인을 쓰시오 나와 있어요. 5점으로 제시되어 있네요. 첫 번째, 노동 수요의 탄력성 공식은요. 임금의 변화율분의 노동 수요량의 변화율로 쓰시면 돼요. 물론 퍼센트라는 기호 빠뜨리시면 안 되겠죠? 여기서는 이렇게 공식만 쓰면 되는데 실제 노동 수요의 탄력성 공식을 활용한 계산 문제가 여러 차례 출제되어진 바 있기 때문에 계산 문제까지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네요. 두 번째는 노동 수요의 탄력성 결정 요인인데요. 4가지로 제시했어요. 생산물 수요의 탄력성, 두 번째, 총 생산비에 대한 노동 비용의 비중, 세 번째, 노동의 대체 가능성, 네 번째, 노동 이외 생산 요소의 공급 탄력성이에요. 1차 필기에서는 이게 수요 탄력성이라고 오답으로 많이 제시되었었죠. 수요 탄력성이 아니라 공급 탄력성이에요. 노동 이외의 생산 요소라고 한다면 대표적으로 자본을 줄 수 있다고 했었어요. 즉 자본이 얼마만큼 탄력적으로 제공되어지느냐, 공급되어지느냐에 따라서 노동 수요는 탄력적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답안 쓰는 칸이 작으면 이렇게 4가지 항목만 쓰면 되는데 답안 쓰는 칸이 넉넉하시다면 설명까지 곁들여 쓰는 게 훨씬 유리하단 말이에요. 즉 생산물 수요의 탄력성은 생산물 수요의 탄력성이 클수록 노동 수요는 탄력적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생산물 수요가 많게 되면 일하는 사람, 즉 노동 수요도 많아져야 되겠죠. 반면에 생산물 수요가 적게 되면 일하는 사람 많이 필요 없으니까 노동 수요는 적게 된다. 즉 생산물 수요가 이렇게 탄력성이 클수록 노동 수요도 탄력적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도 그런 맥락으로 쓰시면 되겠네요. 2번 면접법의 장점 2가지와 단점 2가지를 각각 쓰시어 나와 있는데요. 신출 문제였어요. 하지만 우리 신혜손 기출문제집에는 확장해보기에 이게 딱 들어 있었단 말이에요. 일단 면접법은 직무 분석 방법에 속하는데요. 직무 분석 방법은 크게 3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최초 분석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비교 확인법이 있어요. 세 번째 대입헌법이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 최초 분석법에는 면접법이 있고요. 관찰법이 있고 체험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설문지법. 설문지법은 질문지법이라고도 해요. 그 다음에 녹화법, 중요사건 기법 이렇게 6가지 있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물론 작업일지법도 있지만 우리 6개 외우면 되잖아요. 이 면접법이 바로 여기 직무 분석 방법 중에서 최초 분석법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장점 넉넉하게 1교기 갖다 놨으니까 여기서 여유롭게 2가지만 외우시면 돼요. 언어 소통이 가능한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조사 환경을 통제하고 표준화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단점은 시간과 비용, 노력이 많이 소요되고 절차가 복잡하다. 면접자에 따라서 면접 내용에 대한 편향성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지금 이 23년도 1차에 이 면접법의 장단점이 출제되어졌는데 23년도 3회에는 바로 이 설문지법, 즉 질문지법의 장단점 2가지씩 쓰시오가 역시 출제되어 있으니까 아울러서 잘 살펴주시기 바래요. 3번 보기 설명 보고 한국 직업사전에 제공하는 부가직업 정보 중 직무 기능 DPT가 있다고 했었죠. 자료, 데이터, people, 사람, thing 하면 사물이요. 에서 자료의 세부 사항에 대한 가로를 채우시어 나와 있는데 종합이요. 사실을 발견하고 지식 개념 해석을 개발하기 위해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이거 쉽게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조정이에요. 데이터의 분석에 기초해서 시간, 장소, 작업 순서, 활동 등을 결정한다. 그 다음에 분석이 있고 수집이 있고 계산이 있고 기록이 있고 비교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종조, 분수, 계기비 이렇게 외웠었는데요. 이 설명까지 다 외울 필요는 없지만 설명에 맞춤해서 가로를 제시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데이터 분석에 기초해서 시간, 장소, 작업 순서, 활동 등을 결정한다면 가로에 조정을 쓰시면 되는 것이고, 조사하고 평가한다. 평가와 관련된 대안적 행위의 제시가 빈번하게 포함된다면 분석을 이렇게 쓰시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로 써놓기 주의해서 잘 보셔야 돼요. 여하튼 자료에
직무 기능 중 이 자료의 세부사항, 종조 분수, 계기비, 종합, 조정, 분석, 수집, 계산, 기록, 비교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4번 로저스의 인간 중심 상담의 철학적 가정을 4가지 쓰시오. 로저스의 인간 중심 상담은 다른 표현으로 내담자 중심 상담이라고도 하는데요. 6가지가 제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개인은 가치를 지닌 유일한 존재이다. 두 번째, 개인은 적극적인 성장력을 지닌 존재이다. 세 번째, 개인은 선하고 이성적이며 믿을 수 있는 존재이다. 네 번째, 개인은 훌륭한 사람이 되는데 유용한 자원을 가지고 있다. 다섯 번째, 개인은 의사결정과 장래 선택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 여섯 번째, 개인은 주관적 생활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해서 우리가 가성선 유의주 이렇게 외웠어요. 가성선 유의주. 지금 여기서 우리는 4가지만 쓰라고 했었으니까 1, 2, 3, 4번에 대한 내용만 쓰면 되는데 6개까지 시험 문제 나왔었기 때문에 가성선 유의주를 꼭 알아두시고 칼 로저스의 인간중심 상담의 철학적 가정이라는 측면을 잘 봐두셔야 돼요. 5번 실존주의 상담자들이 내담자의 궁극적 관심사와 관련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제 3가지를 쓰시오 나와 있어. 3가지 쓰고 설명하니까 6점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4가지 쓰고 설명하시오도 나와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는 8점으로 주어졌어요. 그래서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내담자의 궁극적 관심사와 관련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제, 일반적인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제시하는 자삼죽진과 실존주의 철학자 중에서 얄롬이라는 실존주의 철학자가 특이하게 제시한 죽자 고무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인 실존주의 철학자들의 궁극적인 관심사, 자삼죽진이라고 했었어요. 자유와 책임, 삶의 의미성, 죽음과 비존재, 진실성 요걸 쓰셔도 되고 얄롬이라는 실존주의 철학자가 제시한 죽자 고무를 쓰셔도 돼요. 일반적인 실존주의 철학자들의 궁극적인 관심사, 자유와 책임은 인간은 자기 결정적인 존재로서 자신의 삶을 선택할 자유와 책임이 있다. 두 번째, 삶의 의미성은 인간은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노력한다. 세 번째, 죽음과 비존재예요. 인간은 자신이 죽는다는 것을 스스로 자각한다. 라는 것이 바로 죽음과 비존재예요. 그 다음에 진실성은 인간은 자신의 실존을 회복하기 위한 진실성 있는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자삼죽진에 대한 내용이에요. 답안 1로 이걸로 쓰셔도 되고 2로 쓰셔도 되니까 한쪽만 외우시면 되겠죠. 6번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 포괄적 업무의 분류 원칙 3가지를 각각 순서대로 쓰셔야 했는데 우리 직업분류 원칙은 3가지를 반드시 세트로 알아두셔야 된다고 했었죠. 직업분류의 일반 원칙, 포괄성의 원칙, 배타성의 원칙. 두 번째가 포괄적 업무 분류 원칙, 세 번째가 바로 다수 취업 종사자의 분류 원칙. 요 3가지를 직업 분류를 할 때 요 3가지를 그냥 세트로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어느 게 나올지 모른단 말이에요. 이번에는 포괄적 업무의 분류 원칙이에요. 포괄적 업무 분류 원칙은 주된 직무 우선의 원칙, 최상급 직능 수준 우선의 원칙, 생산 업무 우선의 원칙에서 포주, 최생 이렇게 외운다고 했었어요. 개념이 나온 적도 있었어요. 포괄적 업무라는 게 뭐냐면 한 사람이 2개 이상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포괄적 업무라고 하고요. 이런 사람들의 직업을 어떻게 분류하냐. 첫 번째, 주된 직무 우선의 원칙으로 분류한다. 즉 수행되는 직무 내용과 분류 항목의 직무 내용을 수행되는 직무 내용과 분류 항목의 직무 내용을 비교해서 상관성이 가장 많은 항목에 분류한다. 얘도 역시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이에요. 교육과 진료를 겸하는 의대 교수는 강의, 연구 등 즉 교육자로 분류할 것인지 진료, 처치 등의 의료자로 종사자로 분류할 것인지 이 직무 내용을 파악해서 관련 항목이 많은 분야로 분류한다라는 것이에요. 최상급 직능 수준 우선 원칙은 수행된 직무가 상이한 수준의 훈련과 경험을 필요로 한다면 가장 높은 수준의 직무를 필요로 하는 일에 분류한다. 즉 예를 들어서 조리를 하고 배달을 해. 중국집 사장이 둘 다 한단 말이에요. 이럴 경우에 조리의 직능 수준이 높으므로 이 사람은 조리사로 분류한다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 생산 업무 우선의 원칙은 재화의 생산과 공급이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에 생산 단계에 관련된 업무를 우선적으로 분류한다.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빵을 생산하기도 하고 판매도 하는 경우에 이 사람은 제빵사로 분류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포괄적 업무의 분류 원칙 포주최생 잘 알아두시고요. 마찬가지로 확장해 보기 보시면 다수직업 종사자의 분류 원칙 다취수조 파악해 두셔야 되겠죠. 7번 집단 직업 상담의 장점을 6가지를 쓰셔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개인 상담보다 집단 상담이 갖는 장점이요. 첫 번째, 내담자들이 개인 상담보다 더 쉽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개인 상담을 좀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두 번째, 시간과 경제적인 측면에서 효율적이다. 이거 확실하죠? 개인 상담으로 6사람을 상담하면 6번을 해야 되는데 6명은 집단 상담으로 한꺼번에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내담자들 간에 타인과 상호 교류를 할 수 있는 능력이 개발되고요. 타인을 통한 대리 학습의 기회가 부여되기도 해요. 다섯 번째는 집단 구성원들 간의 피드백을 통해서 자기 탐색을 도와주고요. 여섯 번째, 구체적인 실천 경험과 현실 검증의 기회를 갖게 되는 이 집단 상담의 장점들이 있어요. 여덟 번째, 8번이요. 행동주의 직업 상담의 상담 기법을 크게 불안 감소 기법과 학습 촉진 기법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각 유형별 대표적 방법을 각각 3가지씩 쓰시어 나와 있네요. 불안 감소 기법은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부적응 행동 감소 기법이라고도 하고요. 학습 촉진 기법은 적응 행동 증진 기법 이렇게 표현을 바꿔서 낼 수도 있으니까 적응 행동 증진 기법으로 나온다고 해서 이건 뭐지 하시면 안 돼요. 그건 바로 학습 촉진 기법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각각 3가지씩 쓰라고 했어요. 불안 감소 기법 먼저 볼게요. 체계적 둔감법, 금지 조건 형성, 반조건 형성, 혐오 치료, 주장 훈련, 자기 표현 훈련 해서 우리가 체금반 혐주자 6개 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여기서 3개만 쓰면 되는 것이니까 체계적 둔감법, 금지 조건 형성, 반조건 형성 이렇게만 쓰시면 되겠죠. 내용을 보시면 체계적 둔감법은 내담자의 불안 반응을 체계적으로 증대시켜 감으로써 불안 반응을 둔감화시키는 것이에요. 두 번째, 금지 조건 형성은 내담자에게 불안 요소를 지속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불안 반응을 감소시키는 것이고, 반조건 형성, 역조건 형성이라는 것은 조건 자극과 새로운 자극을 함께 제시해서 불안을 감소시킨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적응행동 증진 기법, 학습 촉진 기법은 우리가 강화, 변별학습, 사회적 모델링과 대리학습, 행동 조성, 상표제도 해서 우리가 5개 외워놨어요. 강변, 사행상 이렇게 외웠단 말이에요. 그 중에 3개니까 강화 쓰시면 되겠죠. 내담자의 행동에 대해서 적절하게 긍정적, 부정적 반응을 보임으로써 내담자의 바람직한 행동을 강화시킨다. 변별학습은 자신의 직업 결정 능력을 검사 도구를 사용해서 변별하고 비교해 보도록 하는 것이다. 세 번째, 사회적 모델링과 대리학습은 타인의 행동에 대한 관찰과 모방을 통해서 내담자의 학습 촉진하는 거. 이렇게 3개를 집중적으로 쓰시면 되겠네요. 9번, 진로 상담 과정에서 관계 수립을 위한 기본 상담 기법 6가지를 쓰시어 나와 있어요. 상담 기법 6가지 쓰시어 했는데 5가지가 나오기도 하고 6가지가 나오기도 한단 말이에요. 넉넉하게 7가지 이렇게 제시해 놨으니까 이 중에서 6가지 철저하게 외워두시면 되겠어요. 최근에 들어서 이 상담 기법이 많이 나오고 있네요. 첫 번째, 공감이라는 것은 내담자가 전달하려는 내용에서 더 나가서 상담자는요, 내담자의 내면적 감정까지도 반영하는 것이 바로 공감이에요. 수용은 받아들이는 것이죠. 상담자가 내담자의 얘기에 집중하고 있으면서 내담자를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 이게 수용이에요. 경청은 내담자가 하는 그 언어적 또는 비언어적 제스처나 표정 같은 거요. 언어적 표현뿐만 아니라 비언어적 표현까지 주목하면서 내담자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에요. 반영은 내담자의 생각과 말을 상담자가 다른 참신한 말로 구현해 주는 것이고요. 명료화는 분명히 해주는 것이니까 어떤 문제의 혼란스러운 감정과 갈등을 가려내서 분명히 해주는 것이다. 해석은 내담자가 진술하지 않은 내용이나 개념을 그의 과거 경험이나 진술을 토대로 추론해서 말하는 것이다. 직면은 내담자가 모르고 있거나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생각에 대해서 스스로 모순점을
파악하도록 하는, 직면하도록 하는 그런 기법이에요. 쭉 보시면은 말 뜻 그대로 외우기 편한 것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것도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1차 필기에 지문으로 제시되었던 것을 이렇게 답으로, 모범 답안으로 이렇게 제시해 놔서 좀 외우기 어려운, 좀 생뚱맞은 것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정확한 모범 답안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답의 위험성을 피하기 위해서 1차 필기에 나왔던 지문을 활용해서 쪽집게 답안으로 제시해 놓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무턱대고 외우시면 돼요. 무조건 외우시면 이해가 돼요. 10번, 홀랜드의 6가지 흥미 유형을 쓰시오. 23년도에는 1회, 2회, 3회 모두 3차례에 걸쳐서 모두 출제되는 것이 바로 이 홀랜드의 6가지 흥미 유형이 있고요. 그리고 집단 내 규준이라는 것도 1, 2, 3회차 모두 출제되어졌어요. 참고로 홀랜드의 6가지 흥미 유형은요, 2차 직업상담사 2차 실기에서 가장 많이 나온 문제 유형에 해당하는 것이니까, 홀랜드 6가지 흥미 유형 1차에도 많이 나왔었죠. 현탐의 사진관, 아주 이제는 귀에 딱지가 않도록 외운 것이에요. 누구나 사진관, 현탐의 사진관. 첫 번째 현실형이에요. 두 번째 탐구형, 세 번째 예술형, 사회형, 진취형, 관습형. 현탐의 사진관 아주 뭐 신물나게 외웠었죠. 이렇게 6가지만 쓰시면 되는데, 답안 작성하고 나와서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자기는 이렇게 현실형, 탐구형, 예술형 이렇게 썼는데 설명까지 써야 되느냐라고 굉장히 불안하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거는요, 답안을 작성하는 칸이 좁으면 그냥 이렇게 쓰시면 돼요. 현실형, 탐구형, 예술형 이렇게만 쓰시면 되는데, 답안 쓰는 칸이 좀 약간 넉넉하다 하면 반드시 설명까지 써주셔야 돼요. 그래야 안심할 수 있어요. 현실형은 뭐 외우기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현실형은 실제적이며 현장에서 하는 일을 선호하지만 사회성이 부족한 사람들 말하는 것이에요. 뭐 엔지니어 같은 사람들 대표적이잖아요. 자동차 정비공 이런 사람들. 탐구형은 과학적이면 탐구 활동을 선호하지만 지도력이 부족한 사람. 그래서 과학자 중에는 정치권에 나와서 이렇게 성공한 사람이 아주 드물어요. 우리 그 안모라는 사람도 역시 뛰어난 의사이자 과학자이지만 정치계에서는 주목받지 못하죠. 혼자 활동하는 성향이 커서 그래요. 예술형은 심미적이면서 창조적인 활동을 선호하지만 규범적 성향은 부족하죠. 이렇게 예술형은 아무래도 자유분방하잖아요. 사회형은 이타적이며 봉사활동을 선호하지만 기계적 활동 능력은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진취형은 진취적이며 적극적인 활동을 선호하지만 체계적 활동 능력이 부족하고요. 관습형은 꼼꼼하며 질서정연한 일을 선호하지만 융통성이 부족한 사람들, 회계사 같은 거, 금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어지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제시된 그 설명도요, 이 현실형이면 현실형 외우기 편하게 그런 단어들을 중심으로 해서 족집게 답안을 구성해 놨으니까 이거 외우는 거 쉬울 거예요. 11번, 예언 타당도와 동시 타당도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시오 나와 있는데요. 시험 문제 역시 여러 차례 나왔던 것이고요. 참고로 예언 타당도와 동시 타당도는 모두 준거 타당도에 속하는 것이에요. 준거 타당도 중에서 예언 타당도, 예측 타당도는 미래 행위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서, 미래 행위라는 표현을 빼먹으면 안 돼요. 검사 점수와 미래 행위 측정치 간의 상관계수를 추정한다 보시면 되겠고, 예를 들어서 입사 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이 이후 근무 성적에서도 높은 성적을 받았다면 해당 입사 시험은 예언 타당도가 높다고 할 것이다. 동시 타당도, 공인 타당도라는 것은 현재 행위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서 새로운 검사와 준거를 동시에 측정해서 두 결과 간의 상관계수를 측정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근무 성적이 좋은 재직자가 검사 점수도 높았다면 해당 검사는 준거 타당도를 갖췄다고 볼 수 있다라고 쓰시면 되겠어요. 12번, 표준화된 심리 검사에는 집단 내 규준이 포함되어 있다. 집단 내 규준의 3가지 종류를 쓰고 설명하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집단 내 규준이 우리 홀랜드의 육각형 모형과 더불어서 23년도 1, 2, 3회차 모두 출제되었던 문제예요. 집단 내 규준하면 3가지 외우시면 되죠. 백분위 점수, 표준 점수, 표준 등급, 백표표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집단 내 규준 100표표. 백분위 점수는 표준화된 집단의 점수 분포에서 한 개인의 상대적 위치를 나타내는 점수이다. 표준 점수. 표준 편차를 사용해서 개인의 점수가 평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를 표시한 것이다. 표준 등급. 원 점수를 1에서 9까지의 구간으로 구분해서 각 구간마다 일정한 점수나 등급을 부여한 것이다. 역시 이 집단 내 규준에서 이 백분위 점수, 표준 점수, 표준 등급에 대한 이 개념 정리는요. 1차 필기의 지문에서 우리가 따왔기 때문에 쪽집게 답안의 이 내용들은 절대 오답이 될 수 없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대로 외우시면 돼요. 의심하지 마시고요. 13번. 검사, 재검사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4가지를 쓰시어 나와 있는데, 검사, 재검사 신뢰도라는 것은요, 동일한 수검자에게 한번 검사를 하고 그 동일한 수검자에게 똑같은 시험 문제를 다시 한번 보는 거, 재검사하는 거, 이게 검사, 재검사 신뢰도예요. 그런데 이 검사, 재검사 신뢰도를 할 때는 일정 시간을 띄워야 되거든요. 시간이 너무 멀어져도 안 되고 너무 가까워도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검사, 재검사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4가지를 쓰시오. 첫 번째, 두 검사 시행 사이의 시간 간격, 이게 가장 중요해요. 두 번째, 시간 간격이 너무 크면요, 응답자 속성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응답자 속성의 변화 있고요. 세 번째, 너무 짧게 되면 앞서 치른 검사 경험을 바탕으로 두 번째 재검사를 치르기 때문에 앞서 치른 검사 경험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2번, 3번은 시간 간격에서 파생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 번째, 두 검사 시행 시의 환경적 차이. 첫 번째 검사를 할 때는 조용했는데 두 번째 재검사할 때는 너무 시끄럽다든지 조명이 너무 밝았다든지 이런 차이들, 환경적 차이가 바로 검사, 재검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14번. 내담자와의 상담 목표 설정 시 유의사항 5가지를 쓰시죠. 이런 건 뭐 껌이죠. 첫 번째는 내담자와 함께 상담 목표를 설정. 그렇죠. 내담자와 함께 상담 목표를 설정해야지 상담자 혼자 설정하면 안 되죠. 두 번째, 내담자의 기대나 가치가 반영된 것을 상담 목표로 설정하고 당연하냐? 세 번째,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것을 상담 목표로 설정하는 것이고요. 구체적인 것을 상담 목표로 설정해야 되고 상담자의 기술과 양립 가능한 것을 상담 목표로 설정한다. 상담자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영역에서 상담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섯 번째, 구체적인 기한 설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상담 목표 설정할 때. 15번. 직업 상담을 위한 심리 검사 선정 시에 3가지 고려사항을 쓰시오 했었어요. 첫 번째, 심리 검사의 목적을 명확히 파악하고 나서 심리 검사 선정해야 되겠죠. 두 번째,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은 검사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당연한 것이죠. 세 번째, 내담자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한 다음에 심리 검사를 선정해야 되겠고요. 네 번째, 시행상의 간편성, 경제성 등 실용적 측면을 고려해서 선정을 해야 되고요. 검사 선택에 있어서 이 내담자를 포함해야 한다라는 측면. 그래서 이 중에서 이렇게 세 가지만 뽑아서 외워두시면 되겠죠. 너무 자꾸 4가지 외워두시면 좋을 거예요. 16번.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통계 단위의 산업을 결정하는 방법 2가지를 쓰시오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이 산업을 결정하는 방법과 산업분류의 적용 원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산업분류 적용 원칙과 산업을 결정하는 방법, 지금 나와 있는 이 두 문제는 모두가 직업정보론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직업정보론에 해당하는 직업정보론의 그 영역에 속하는 문제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온 산업분류 적용 원칙과 산업을 결정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지금 산업을 결정하는 방법은 어떻게 했냐면 보시면 생산 단위의 산업 활동은 그 생산 단위가 수행하는 주된 산업 활동의 종류에 따라 결정된다. 두 번째, 해당 활동의 조급한 수 및 노동시간, 임금 또는 설비 정도에 의해 결정한다. 세 번째, 계절에 따라 정기적으로 산업을 관리하는 사업체는 조사 대상 기간 중 산출액이 많았다는 활동에 의해 분류된다. 네 번째, 휴업 중 또는 자산을 청산 중인 사업체의 산업은 영업 중 또는 청산을 시작하기 이전의 산업활동이 결정한다. 다섯 번째, 단일 사업체의 보조 단위는 그 사업체의 일개 부서로 포함한다. 그래서 우리가 생존, 계유단 이렇게 했어요.
통계 단위의 산업을 결정하는 방법, 생존 계유단, 그리고 우리가 앞서 말한 것처럼 이 산업 분류의 적용 원칙은요, 어떻게 외웠냐 하면은 생복 산수공으로 외웠어요. 확장해 보기에 보시면 나와 있을 것이에요. 이거를 산업을 결정하는 방법인데 생복 산수공으로 가시는 분도 많고요. 적용 원칙인데 생존 계획전으로 가시는 분이 많은데, 이 분류하는 방법은요, 적용 원칙과 산업 결정하는 방법은 이 둘 중에 하나만 외우면 되잖아요. 적용 원칙이니까 생복 산수공. 왜 생복 산수공으로 가시는지 아시겠죠? 느낌 아니까요. 적이니까 생복 이렇게 가시고, 산업을 결정하는 방법은 생존 계유단. 일단 이렇게 구분해 두시는 것이죠. 산업을 결정하는 방법은 생존 계유단, 적용 원칙은 생복 산수공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생존 계유단은 생산 단위의 산업활동,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외워 두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산업을 결정하는 방법만 단독적으로 나온 적도 있고요. 산업분류 적용 원칙, 생복 산수공만 역시 단독적으로 나온 적이 있으니까 구분 잘 하셔야 돼요. 그냥 매차 나온다 생각하시고 철저하게 봐두시면 좋겠어요. 확장해 보게 보시면 산업분류 적용 원칙, 생복 산수공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 이대로 갖다 외우시면 돼요. 17번. 임금의 하방 경직성의 의미를 설명하고 하방 경직성의 원인 5가지를 쓰시오 나와 있네요. 임금의 하방 경직성의 의미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한 번 오른 임금이 경제 여건의 변화에도 떨어지지 않은 채 그 수준을 유지하려는 경향을 말한다. 어떤 노동자들의 임금을 올려줬어요. 경제 물가도 많이 올랐다고 해서 올려줬는데, 그 다음에 정부에서 물가 완화책을 써서 물가를 잡아서 물가가 좀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한번 올린 임금을 내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노동자들이 대거 반발하겠죠. 그런 얘기예요. 한번 오른 임금이 경제 여건의 변화에도 떨어지지 않은 채 그 수준을 유지하려는 경향, 바로 이것이 바로 임금의 하방 경직성인데요. 임금이 갖고 있는 특성인 이 하방 경직성은 왜 그러냐 하면, 첫 번째, 최저임금제 실시의 그 원인이 있고요. 두 번째, 강력한 노동조합이 바로 뒤에 버티고 있어요. 세 번째, 노동자의 역선택 발생 가능성. 네 번째, 화폐 환상. 다섯 번째, 장기 근로 계약. 여섯 번째, 효율성 임금제 들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화폐 환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100만원 받았는데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200만원을 올려줬단 말이에요. 근데 물가를 완전히 극단적으로 잡아갖고 이제 100만원으로 다시 가도 돼요. 그런데 이 노동자들이 200만원 받았다고 물가 개념 없이 100만원 내려준다고 난리 나겠죠. 이런 것이 바로 화폐 환상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외울 때 최강 노화장 효율 이렇게 외웠단 말이에요. 한국 여성들의 피부는 세계 최강의 노화장 효율성을 지닌다. 화장을 하지 않아도 되는 효율성을 지니고 있다 해서 최강 노화장 효율성 이렇게 외우시면 되죠. 18번. 신뢰도 검사의 종류와 영향을 주는 요인을 각각 3가지 쓰셔 나와 있는데, 신뢰도 검사의 종류예요. 신뢰도 검사, 신뢰도 추정 방법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영향을 주는 요인, 우리 신뢰도 추정 방법 이렇게 한 4가지 정도 봐두시면 되죠. 검사, 재검사 신뢰도가 있고요. 동형검사 신뢰도 있고, 반분 신뢰도 있고, 문학내적 합치도라는 것이 있어요. 그냥 요거만 쓰시면 돼. 설명까지는 안 쓰셔도 되는데, 검사, 재검사 신뢰도는 아까도 했지만 동일한 수검자에게 동일한 검사를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2번 실시해서 얻은 두 점수 간의 상관계수를 토대로 신뢰도를 추정하는 것이에요. 반면에 동형검사는 어떤 것이냐면, 동일한 수검자, 이건 맞아요. 하지만 첫 번째 시행한 검사와 똑같은 동일한 검사가 아니라 동등한 유형의 검사를 개발해서 실시하는 것이에요. 그런 다음에 두 점수 간의 상관계수를 토대로 신뢰도를 추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반분 신뢰도는 어떤 집단에게 한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검사의 문항을 동형이 되도록 2개로 나누는 것이에요. 전반부, 후반부로 나누는 전후 절반법이 대표적인 것이겠죠. 그런 다음에 두 점수 간의 상관계수를 토대로 신뢰도를 추정하는 것이 반분 신뢰도예요. 문항내적 합치도는 한 검사 내 개개의 문항들을 독립된 검사로 보고 문항들 간의 일관성이나 합치성을 신뢰도로 규정하는 것이 문항내적 합치도예요. 두 번째, 신뢰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5가지가 있다고 했었어요. 개인차,
문항수, 문항반응수, 검사 유형, 신뢰도 추정 방법. 그래서 우리가 계문 문검신 이렇게 외웠었죠. 5개. 이것도 21년, 22년에 굉장히 많이 나왔던 것이에요. 일단 개인차를 보시면 검사 대상의 개인차가 크면 신뢰도 계속 커져 당연하겠죠. 신뢰도는 일관성이라고 했었어요. 한 명의 천재와 한 명의 둔재가 검사를 받았을 때요. 그 검사의 어떤 역전되는, 뒤집어지는, 결과가 뒤집어지는 예는 거의 없겠죠? 그러면 그 검사의 신뢰도는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문항수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되겠죠? 한 문제 갖고선 뭐 A가 천재고 B가 둔재고 할 수 없겠죠? 문항수가 어느 정도 많으면 신뢰도는 높아지지만 문항수는 무조건 늘린다고 해서 신뢰도가 정비례하여 커지는 것은 아니다. 당연하죠. 문항반응수예요. 문항반응수는 적정 크기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초과할 경우 신뢰도는 향상되지 않는다. 문항반응수는 예를 들어서 제시된 보기를 말하는 것이에요. 어떤 문항수가 OX로 제시되어진 거하고 보기 오지선다로 제시되어진 거하고 오지선다가 바로 신뢰도가 좀 더 높겠죠. 그렇다고 해서 뭐 9번, 10번까지 있는 구지선다, 10지선다 같은 경우 이렇게 무조건 초과를 크게 한다고 해서 신뢰도가 향상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문항 반응수 받으시고 검사 유형이요. 속도 검사의 경우에 전후 절반법으로 신뢰도를 추정하게 되면 전반부 때는 시간이 넉넉하니까 여유 있게 보는데 후반부로 갈수록 시간이 촉박하니까 막 찌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후반부로 갈수록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신뢰도는 낮아진다라는 단점이 있고요. 신뢰도 추정 방법이 아까 위에서 신뢰도 검사, 신뢰도 추정 방법 했었죠. 서로 다른 신뢰도 추정 방법에 따른 신뢰도 개수는 각기 다를 수밖에 없다. 당연한 것이에요. 그래서 신뢰도 검사 종류 받으시고 신뢰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계문 문검신 요거 잘 받으시기 바래요. 강의자분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